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 8월 14일 밤 서울 강남의 한 룸사롱에서는 마치 조폭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잔인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일단의 건장한 20대 청년들이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휘두르며 또 다른 한 무리의 청년들과 집단 난투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룸사롱 내부는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해버렸고 이 와중에 4명이 끔찍하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5공화국 말 우리 사회를 충격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던 일명 서진 룸사롱 살인사건입니다. 사건 이틀 후 정요섭 등 7명이 자수해왔고 장진석과 김동술 등 나머지는 전북 임실군 운암면의 작은 섬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근거됐습니다. 6월 참극이 벌어진 지 4일 만에 사건이 해결된 것입니다. 1987년 10월 주범 고금석, 김동술은 사형, 두목인 장진석과 김성길은 무기징역, 그리고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는 각 가담 정도에 따라 유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검사는 이들에게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라고 했고, 이 말은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마치 관용어구 마냥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두목인 장진석은 무기징역이었는데 오히려 행동대장이었던 고금석과 김동술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그들이 4명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끔찍하게 칼을 휘두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고금석의 아버지는 낙도의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금석은 인사성 밝고 예의 바른 건실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돈을 벌면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를 위해 자가용을 사들이는 것이 꿈일 정도로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언도 이후 고향 마을 분들은 고금석을 살려보자는 구명운동까지 벌였습니다. 고금석은 유도대학 입학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고향 선배 장진석을 만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악의 구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를 눈여겨본 장진석은 그에게 자신을 도와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당시 100kg의 건장한 체격에 유도 유단자였던 고금석에게 장씨는 천호동 나이트클럽 카운트를 보라고 했고 어렵지 않은 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선배의 호출록 한 곳에서 흉기를 들고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선배들을 목격한 고금석은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고, 싸움이 끝나자 큰 돈을 주는 상황에 그는 조금씩 조직 세계에 더 깊숙이 팔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사이에 순수했던 선마을 소녀는 흉악한 칼잡이가 되어간 것입니다. 문제의 그날 1986년 8월 14일 밤 10시 30분경 서진 룸사롱 16호실에서 고금석이 속한 일명 서울 목포파 8명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17호실에는 조원섭, 고용수, 송지익 등 이른바 목포만보파 7명이 교통사고를 낸 뒤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그날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조직원 고용수의 석방을 축하하기 위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서진 룸사롱은 서울 목포파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던 업소였는데 김태촌의 범서방파 반개 조직으로 강남 일대에서 세력을 과시하고 있던 목포 만법파 일행이 서울 목포파를 무시하고 서진 룸사롱을 축하파티 장소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전남 목포 출신으로 평소에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시중을 들던 남다 종업원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며 만법파 일행 중 한 명이 마구 폭력을 휘둘렀고, 구타당한 채 울면서 방 밖으로 나오던 종업원을 화장실에 나오던 서울 목포파 종업원이 발견하고 이유를 따져 묻게 됩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은 평소 자신들을 무시하던 만법파 일행이 자기네 구역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밀고 들어와 술을 마시는 것도 언짢은데 동생 같은 종업원을 구타까지 하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들보다 실전 경험도 많고 센 상대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목포파 조직원들은 주저했습니다. 특히 만법파의 행동대장 조은섭은 일대에서 유명한 싸움꾼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갑론을박 끝에 종업원들을 통해 만법파가 무기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술에 취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칼과 망둥이를 꺼내들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무기를 손에 든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은 17호 방의 문을 열어 젖히고 소리를 지르며 난입해 들어갔습니다. 닥치는 대로 칼과 방망이를 휘둘렀고, 특히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조원섭을 향해 공격이 집중되었습니다. 만법파 조직원 7명 중 조원섭, 고용수 등 4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나머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은 이미 사망한 4명의 시신을 차에 싣고 20분 거리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한 정형외과 수술실 앞에 내려놓고는 교통사고 환자요라고 소리치고 달아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구속되었고 그중 구금석과 김동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년 만인 1989년 8월 14일 구금석과 김동수는 사형이 집행되어 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구금석은 수용생활 3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삼중스님의 도움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였고 매일 3,000배를 1000일 동안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죽은 이들에게 진심 어린 참회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는 옥중 편지를 통해 돌이켜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고 철없는 행동이었다.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무더운 여름에 파리모기에 시달려도 한 마리도 죽일 수 없었다. 그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후회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영치금을 털어 사정이 어려운 재소자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영치금을 모아 지금은 폐교가 된 강원도 오제의 용서본교 아이들을 후원하였고 아이들이 바다를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을 돌봐주신 삼중스님에게 부탁하여 아이들에게 부산 해운대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구금석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소꿉친구였는데 연민과 동정으로 시작된 면회를 통해 둘은 진실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어온 기독교를 버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종교인 불교로 개종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옥중이라도 그와 결혼하기를 희망하였지만 사형수라는 현실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삼중 스님에게 결혼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피구니가 되어 구금석의 명복을 빌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구금석은 나 때문에 피구니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후 그녀의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구금석을 찾아왔고 그러던 어느 날 교도관에게서 구금석의 사형 집행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열했고 이를 보던 교도관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구금석이 떠나고 일주일 후 삼중스님은 용서본교 아이들과 해운대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그녀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구금석의 소원을 자신이 대신했던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면 다시 그 열매가 새 생명으로 잉태되듯이 우리의 생명도 육신의 낡은 옷을 버리면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못난 자식, 이 생에 어머니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내세 아니 세세생생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